금리가 오르니까 성장주가 떨어지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주 전에 세상에 그런 매매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 금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무게추가 조금 이제는 이동해 가는 그런 모습이 간밤에 나온 것 같다.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속도 측면에서 꼬리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좀 제거가 되었다라는 네.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 제일 큰 건입니다. 여기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네. 이건 굉장히 나쁩니다.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장이 뭐 지난 한 일주일서가는 많이 움직였는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국채 금리가 다시 약간 오른 거 그 얘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SVB 파산 이후로 네. 보시게 되면은 사실 주식시장은 전부 다 그 수준으로 이제 일이 있었던 그 수준으로 돌아왔거나 네. 혹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채권 시장만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 회복을 못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준을요 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한 2주 정도는 소위 말해서 좀 전시 상태와 같은 네. 그런 매매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부터는 어제도 보시면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네. 성장주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반대급부들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주 전에 세상에 그런 매매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 물론 여전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여되어 있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의 긴장도는 여전히 높고 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위기로 네, 이제 예, 예.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주식은 보통 조금 선행해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 이슈보다도 우리가 원래 생각했었던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요. 금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이거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무게추가 조금 이제는 이동해 가는 그런 모습이 간밤에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번에 그 은행권 스트레스 이슈가 좀 이제 잠잠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사실 이제 아주 긴급한 자금들은 은행들이 가져갈 때 이건 정말로 본인들에게 낙인이 찍힐 걸 알면서도 가지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금들이 스트레스가 좀 낮아지게 되면 네. 거기에서 빌려가는 것들부터 좀 안정화가 나타나는데 최근엔 그런 부분들이 뭐 재할인 뭐 이제 대출 창구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연준이 이번에 새롭게 만든 BTFP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좀 안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쪽에서 그 돈을 가져가는 FHLB 쪽의 순채권 발행액도 지금 좀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런 점들로 봐가지고서는 여전히 스트레스 정도는 상당히 높은데, 근데 금융기관들이 느끼기에는 요 정도 즈음에서 일단은 우리가 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 되겠다라고 뭐랄까 이렇게 좀 달려가다가 일단 잠깐 멈춰가지고서 한숨을 이렇게 가쁘게 내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BTFP는 연장하기로 확정은 안 됐지만 될 것 같은 거죠. 그 이제 그 퍼스트 시티즌스에게 예. 이제 매각이 될 때에 예. 그날 같이 나왔던 예. 얘기 중에 하나가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을 예. 확장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예. 얘기 중이다라고 예.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BTFP에 대해 가지고서 예.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이라든지 예. 아니면 금액을 뭐 조금 본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라인을 이제 확장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건 잘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없이는 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시장의 관심은 돌아와서 금리, 돌아와서 인플레, 돌아와서 침체. 이제 간밤의 분위기는 좀 그렇게 된 것 같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뭘 네. 봐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또.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저희가 하던 거를 네. 그냥 계속하면 되겠다라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인플레에 대해서 네. 2월 달에 나왔던 1월의 인플레 데이터는 놀랍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3월에 나온 2월 데이터는 2월에 나왔던 데이터가 좀 그 일회성들이 많이 노이즈가 좀 껴 있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요런 이제 월간 데이터 말고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나올 때 된 거죠. 네네. 네. 그게 이제 4월 달에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은 고용 비용 네. 지수라든지요. 아니면은 이제는 뭐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이것도 이제 연준에서 네. 코로나 이후로 개발해서 쓰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4월에 중순부터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아 과연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제외를 하고 실제로 조금 더 우리가 신뢰도가 높은 근데 좀 시의성은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요걸 보고서 과연 우리의 진짜 1분기는 어땠었나 그걸 보면서 이제는 갈 수 있는 약간의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조금 저는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이게 인플레가 대단하게 뭔가 일이 벌어졌다라기보다는 워낙 베이스가 높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네. 작년에.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 상반기 동안에는 내려오는 그림은 분명한데 그 속에서 뭐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수요 요인을 상당히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급 요인이라든지 심리적인 요인도 인플레를 올리는데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이 풀려나가면서 인플레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은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풀려가고 있다고 보시고 그 증거가 또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네.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풀려나간 거는 아무래도 그런 운송 쪽인 것 같아요. 해운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었거든요. 근데 요 비용들이 이제는 거의 뭐 배가 끼기 전 그런 수혜존의 그런 상황 이전으로 돌아왔으니까 일단은 이쪽에서 우리가 증거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고 다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는 여전히 이게 좀 남아 있는 게 가령 뭐 ISM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가 나올 때에 각 섹터별로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물건을 제대로 이제 원하는 시간에 못 받고 있다라는 대답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하나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망이라는 게 엄청난 거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한두 개만 부족해도 사실 여기에서 중간에서 이게 이제 체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데에 우리가 어찌 보면 그거는 좀 선행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점차적으로 풀려나가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 요인이 인플레에는 조금 묻어나 있다. 네, 그러니까는 좀 저는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점점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약간 좀 되돌려 가서요. 요번에 이제 비포 애프터를 보면 네, 네. 뭐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 은행권의 스트레스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보면 그래도 전후를 보면 진짜 엄청나게 바뀐 건 금리의 구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진짜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는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면 이 정도 레벨에서 가는 건가요? 전에 레벨로 가지는 않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많이 높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번을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네. 금융 안정이라는 이슈가 엄청나게 대두가 되었고 네. 이게 한두 번의 회의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성명서나 그런 문구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때에는 50bp 인상으로도 보폭이 다시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올려나가더라도 아주 이제 25bp씩에 올려나가는 그림. 그렇게 해서 최종 금리를 찾아나가는 그림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속도 측면에서 꼬리 위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좀 제거가 되었다라는 네.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시장은 변동성은 크지만은 어쨌든 간에 큰 보폭으로 가는 것 자체는 일단은 지금 제거가 조금 향후 몇 번의 회의는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지만 여기서 네네. 이제 아예 전에 레벨로 가기는 좀 어렵고 이 레벨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네, 만약에 이제 뭐 네. 인플레가 굉장히 계속 높고 그런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뭐 2월, 3월 초까지 네. 얘기했던 뭐 최종 금리가 5.5에서 6% 사이까지 네.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25씩 계속 해가지고서 긴 시간에 걸쳐서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그림으로 이번에 금융 안정 이슈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되겠네요.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나니까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네. 이 이슈가 예. 글로벌에서 지금은 이제 겪고 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한국도 보시게 되면은 좀 약한 고리부터 네. 사고가 났었고 예,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정부의 적절한 그때 정책이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됐었겠죠. 그렇죠. 예. 다만 근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일단 신용도가 제일 높은 것들부터 안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비우량한 것까지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초기에 이게 안정화가 될 때는 오히려 스프레드는 벌어지게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참여자 중에서 뭐 처음엔 30명이 걱정을 했다 20명, 10명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이제 스프레드까지도 나중에는 내려오게 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신용 스프레드가 아무래도 벌어지면 금융권이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용 스프레드도 벌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대출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게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지 않을까. 이게 조금 뭐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이거는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이 최대 핵심입니다. 네, 최고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3월 FOMC 회의에서도 파월 의장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네. 다만 그 매주 금요일에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대출에 관련해서 데이터 나오는 게 네. 일단은 SVB가 사태가 터졌었던 네. 파산했었던 그 주간에는 대출이 이제 대형이든 네. 아니면 중소형이든 가리지 않고서 대출이 그 전에 이렇게 그 트렌드에 이제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에서는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고요. 만약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서 대출 쪽에서 뭔가 파열음이 발생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크레딧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침체로 더 빨리 밀어내는, 몰아붙이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지금 나타나지는 아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지난 얘기지만 네. 그 또 억저께는 난리를 쳤지만 오늘은 좀 조용한 네. 그 CRE 그 커머셜 상업용 부동산 네. 그것도 큰 내관 이긴 이겠죠. 만약에 터지면 규모가 엄청나니까. 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에 있는 SVB, 중소은행들이 예. 망하고 쭉 이슈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건입니다. 예, CS 뭐 다 해도 이게 제일 큰 이게 크죠. 제일 네, 네, 네.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네. 이건 굉장히 나쁩니다. 네. 다만 근데 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업용 시장하고는 어쨌든 그나마 조금 숨쉴 구멍이 있다라는 건데 네. 뭐냐하면 그래도 미국의 경우에는 중장기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금 조달 측면에서 네. CRE도 지금 봤었을 때에는 자금 조달이 우리처럼 뭐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단기가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균 이제 금액 전체적으로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뭐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올 게 얼마다, 5년 안에 돌아올 게 만기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5년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서 5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의 규모가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기로 지금 구성들이 중장기로 나눠져서 5년 조달이 안으로 해도 절반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하고 많이 차이 나네. 우리는 3개월마다 우리는 3개월, 3개월이죠. 6개월마다 이자 비용이 예, 계속 예, 바뀌는데 예. 생각보다 또 고정의 비율도 많이 높고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이 몇 년간을 계속해서 지속되어 가서 네.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여기 공실률도 사실은 그 코로나 당시에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공실률도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몇 년 동안 되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제일 약한 데부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 위험이 생긴 거는 분명한데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몇 년이 지나가야지 이 스트레스가 계속 되어야지 파열음이 생기는 아직은 아니다. 누적되어서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금융적으로 제가 사실 지금까지 나와가지고서 어떤 것들 말씀드릴 때 이건 크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들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네. 요 이슈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동안 이 정도 금리가 쭉 간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엔 그때 가가지고서는 상당히 요거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고요. 다만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여기는 하나는 금리가 올라갈 거야, 조달 금리가. 다른 하나는 이제 경기가 좀 이제 다운턴을 지금 겪고 있으니까는 공실률이 더 올라갈 거야라는 건데,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재택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분명 돌아오게 만드는 수요도
제로 코로나 이제 그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경기라는 게 우리가 몇 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경기 선행 데이터들을 봐가지고서는 최악의 국면에서는 그것들이 반등을 보이고 이제 있는 것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도 그럼 이제 뭐 퍼펙트 스톰이 될 정도로 뭐 공시도 엄청 늘어나고 조달 비용도 갑자기 확 증가를 하느냐면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우리가 알기에는 힘들다.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잘 풀려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금융적인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그것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근본적인 게 해결이 바로 되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IMF를 겪었을 때에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갔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림자 금융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거 제일 처음에 얘기 나온 게 2013년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맞아요. 있지만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저것이 사고가 나진 않는다. 예, 사고가 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정치라신 이제 정치권 쪽에서는 근본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든 땜질식으로든 나 때만 네. 터지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장 몇 달 내에 벌어질 일이냐, 이게 끌고 간 게 5년, 10년까지 벌어질 일이냐,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부터 너무 지레짐작으로 걱정해가지고서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요즘에 사실 이 뇌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그게 네, 이게 네. 두려운 단어잖아요. 진짜 사실. 서뚜껑 네. 보면 뭐 뭐라 네. 그러죠? 그런 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억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는데 네. 야 2008년에도 다 괜찮다 그랬는데 결국 다 망했거든.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네. 글쎄요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으로는 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뇌관이 될 거는 만약에 터진다면 예, 정말 그거- 큰 일은 맞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라는 또 말씀. 대책도 있을 수 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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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긍정적인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해를 우리가 하겠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코스피에 관련돼서 코스피는 진짜 박스권같이 보이네요. 2,400 밑으로 내려가면 웬만하면 올라오고 또 2,500은 잘 못 올라가고 400에서 500 사이에 또 계속 막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대표주인 반도체 쪽이 네. 이익의 하향 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이 반반 서로 반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네.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네. 2분기가 실적이 최저점이고 네. 3분기부터는 이제 반등이 일어난다 업황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실제로 보입니다. 네. 다만 근데 그 상반기가 생각보다 너무 나쁜 거죠. 아. 그러니까는 추정치는 내려가 버리고. 네. 그래서 비관적으로 또 반도체가 이번에는 정말 좀 많이 힘들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도 또 많이 맞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힘있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전에는 지수는 결국 반도체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워낙에나 이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들이 비중도 크고 있다 보니까는 요번에 움직이면 또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숫자들이 나쁜 것들은 과거가 그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항상 12개월 미래 PER로 이제 나오게 EPS를 네, 보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추정치가 아무것도 안 변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 버리거든요, 숫자가. 그렇죠. 네, 예, 예. 시간이 지나면 예, 예, 가만히만 예, 있으면 예, 올라가 예, 버리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악재가 네. 안 나오면.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봤었을 때에는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2분기가 업황의 저점이고 3분기부터 나아지는 측면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벌써 3월 말이라 1분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재고 같은 경우에도 뭐 요번에 그 마이크론도 전분기 대비해서 처음으로 요번에 재고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조금씩 누적이 되어 나타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게 변하면서 힘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밑에 쫙 깔려 있는 기업들이
중국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 데이터 보시면 뭐 산업이익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생각보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선행 데이터는 좋아졌는데 동행 데이터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데이터가 동행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이 기업들도 다시 이제 또 그러니까 최악은 아닌 것 같아서 바닥에서 조금은 올라왔는데 더 힘을 받으려고 해보니까는 중국을 봤을 때 아직 동행 데이터 올라오는 거는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올라오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시클리컬도 더 힘을 받지 않을까인데 개인적으로는 결국엔 선행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면은 선행이 괜히 선행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시차를 두고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중국 관련이 굉장히 좀 비슷한 양상이네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거를 보니까 진짜 나빠. 해도 너무 나빠 지금 그런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줄은 알았는데 예. 진짜 이 정도 생각보다 많이 안 네, 좋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안 본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마이크론 실적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쭉쭉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이 실적에 대해서도 좀 우려 목소리가 많잖아요. 네, 이런 건 네.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우리가? 네, 결국에는 그 나중에 이제 일단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은행들 실적이 나왔을 때에 과연 은행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또 이렇게 SVB처럼 문제가 될 만한 실적을 발표하는 은행이 있을까를 제일 먼저 볼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뭔가 자금 수요가 긴급한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몇몇 군데가 지난 분기 대비해 가지고서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서 또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네. 해서 첫째는 은행들이 세부 내용이 어떻게 발표될까라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려면은 과잉 재고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과연 이제 과잉 재고 문제가 재고. 네 계속해서 사실 재고는 줄여 나가고는 있는 반도체도 전제적으로요.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매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는 그 B2B 하는 업체까지도 이제는 재고가 어쨌든 클라이막스를 지나가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는 좀 실적 측면에서는 안전판이 저는 잡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익이 낮냐보다도 재고 측면이라든지 네. 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쁜지는 네. 다 알긴 알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1, 2분기까지는 어차피 작년 대비 감익으로 이미 예상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반영한 12개월 포워드 이제 EPS가 과연 올라갈 것이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지느냐 아니면은 최악을 지났느냐 이건데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실적 추정치가 나오는 것들이 일단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짝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만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중국 쪽에서 좀 올라온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과거에도 한 10% 조금 넘게 이제 12개월 이제 그 미래 이익의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10% 조금 넘게 조정되고서는 횡보를 보이다가 올라가는 게 아주 전형적인 침체 혹은 침체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의 이익 추정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그 길을 따라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반도체와 중국이 결국 관건이네요.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 네. 네, 그렇네요. 포커스라이트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또 금요일에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